아버지라는 사람이 딸 셋과 관계를 맺어 2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반대하기는커녕 손뼉치며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근친 결합으로 태어난 아이들은 피부와 치아가 짓무러지고 얼굴은 기형이 됐습니다. 부모라면 아이들을 사랑하고 지켜줘야 하는데 왜 아이들에게 악독한 짓을 했을까요? 그들은 또 어떻게 경찰과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생활했을까요? 이 기이한 가족의 탄생을 알아봅시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호주에서 발생한 근친결합 가족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살짜리 소녀가 흥분하여 또래 친구들에게 12살 언니가 또 임신을 했다고 말하며 다음에는 자기 차례라고 합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하였는데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일가족 38명은 전부 같은 유전자를 공유하고 있었어요. 한 사람의 힘으로 내가 엄마를 낳았습니다. 이건 신화도 아니고 원시 사회에서 발생한 일도 아니었어요. 호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2013년 7살이 된 나디아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을로 가게 됐습니다. 가족 몰래 밖으로 나온 거였어요. 소녀의 옷차림은 거지처럼 지저분하고 집도 어딘지 모르는 고아처럼 보였어요. 경찰은 현지 아동복지기관으로 보내며 근처 초등학교 입학 수속을 밟아 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눈앞에 있는 이 소녀가 근친결합 사건을 폭로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학교를 다니게 된 나디아는 깔끔한 교실을 돌아보며 책상과 칠판을 만지작거리며 선생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소녀는 흥분하여 뒷자리 친구와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12살 언니가 임신을 했고 곧 본인 차례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아이는 깜짝 놀랐어요. 이건 평상시 듣던 이야기와는 달랐었죠. 그는 바로 선생님을 찾아가 들은 이야기를 토대로 알려줬습니다. 놀라게 된 선생님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어요. 젊은 경차 앨런이 다가가 나디아에게 질문을 하자 아이는 무서워하기는커녕 경찰의 말은 듣지도 않고 그냥 이 잘생긴 오빠와 접촉하고 싶어 했었어요. 아이는 앨런 경찰에게 다가가 매혹적인 목소리로 안아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7살 나디아에게 이런 짓을 가르쳤을까요? 경찰이 나디아의 부모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을 때 나디아가 이어서 하는 말은 사람들의 말문을 막히게 했습니다. 소녀는 이게 가족끼리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전통이라고 했어요. 만약 앨런이 원한다면 그와 가족할 수 있다고 하며 5살 때부터 오빠랑 했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나디아 가족을 바로 체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나디아 가족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알고 보니 그들 가족은 간첩보다도 더 은밀하게 외부와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2년 동안 증거 수집을 진행하였는데요. 그들은 나디아 가족을 콜트 가문으로 불렀습니다. 38명의 4세대 가족은 60년간 내부 소화하여 근친결합은 그들 가족에서 일상화가 됐습니다. 사건은 호주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하였어요. 나디아 가족의 일원 38명은 전부 내부 번식의 산물이었습니다. 1세대는 남편 틴과 그의 아내 조안이었는데 5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중 3명은 딸 란다, 베티, 마르다로 불렸으며 2명의 아들은 로드릭, 찰리라고 불렸습니다. 2세대부터 콜트 가문의 가족은 점점 터무니없게 됐습니다. 우선 팀은 아버지로서 자기 딸 셋과 관계를 맺었는데요. 그들은 20년 동안 24명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24명의 아이는 팀의 아들, 딸이자 손자, 손녀였습니다. 그리고 24명 외에 세상 뜬 아이들까지 계산하면 더욱 많은 아이가 있을 거라고 추적됐습니다. 딸 셋과 토끼처럼 계속 아이를 낳기 위해 팀은 아내 조안과의 부부관계를 거의 포기하고 매일 황제처럼 세 딸의 침대에서 번갈아가며 잤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콜트 가문의 일부였어요.
친동생 마르다와 함께 두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중 한 명이 앞전에 얘기한 나디아였습니다. 26명의 아이들은 콜트 가문의 3세대를 구성하였습니다. 팀은 늙어서도 역겨운 짓을 이어갔는데요. 본인의 친딸 베티와 낳은 루린과 관계를 맺어 킴벌리라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콜트 가문은 자신의 힘으로 윤리의 한계를 깨뜨렸습니다. 킴벌리는 팀의 딸이지만 그녀의 엄마, 루리는 팀의 손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루리는 킴벌리의 엄마이자 본인의 엄마인 베티의 이론적인 엄마입니다. 팀의 딸 베티는 킴벌리의 할머니지만 둘은 또 자매였습니다. 듣기만 해도 헷갈리게 되는 한 가족은 서로의 호칭이 무엇인지도 모르게 됐습니다. 60년 동안 그들의 관계는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소설에서도 보기 힘든 천박한 사랑 스토리도 이어졌었죠. 심지어 베티와 친딸 페트라는 베티의 동생이자 딸의 외삼촌을 위하여 싸우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가문에서 나이와 학렬은 장식일 뿐이었어요. 삼각관계는 너무 평범하고 사각관계는 좀 재미있고 연애는 아이들 사이의 놀이일 뿐이었죠. 경찰은 나디아와 킴벌리의 대화에서 두 아이는 가족과 결합하여 아이를 낳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본인의 아이도 가족과 관계를 맺어 낳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더욱 터무니없는 건 콜트 가족의 여성은 본인이 누구랑 관계를 맺었는지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요. 심지어 이들 가족은 수수께끼 게임을 했었는데요. 누가 임신했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해 얘기하며 음식을 걸곤 했어요. 사실 아이가 태어나도 친부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그녀들은 좋은 건 남에게 안 된다고 생각하며 가족의 핏줄이면 만족했습니다. 그들의 말에 호주에서 수천 건 세계적인 기이한 사건을 직접 처리했던 경찰서 국장도 멍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살면서 이런 일을 처음 봤다고 했어요. 콜트 가문이 대체 어떻게 나타난 건지 상상이 안 간다고 했습니다. 콜트 가족의 창시자 팀 부부도 보통 부부가 아니었어요. 1943년 팀은 뉴질랜드의 보수적인 가톨릭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가 5살이 되던 때 여동생 조앤이 태어났습니다. 어쩌면 부모가 엄격할수록 반항심이 깊어져서인지 자라나면서 두 남매의 감정이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팀은 여동생 조앤을 사랑하게 됐고 부모가 집에 없을 때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그들은 몰래 연애하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었었죠. 18살 때 남매가 특별한 관계라는 사실을 부모에게 들켰습니다. 분노에 빠진 그들의 부모는 조앤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기로 하자 팀은 부모 몰래 조앤과 함께 뉴질랜드에서 호주로 도망쳤습니다. 처음 그들은 호주 남부에 있는 뉴 사우스 웨일스 교회에 거주하며 평범한 부부처럼 살았습니다. 둘의 근친 관계를 숨기기 위해 비밀 유지를 극단적으로 하였죠. 그들은 공무원 시험을 보지 않았고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았고 친구도 사귀지 않고 오락을 즐기지도 않았고 심지어 집도 구매하지 않았어요. 팀과 조앤은 사랑을 위하여 현대 생활을 포기하고 원시시대의 생활을 택하였습니다. 그들은 20년 동안 7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그중 2명은 유전적인 문제로 태어나자마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다행히 살아남은 5명의 아이는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근친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다양한 유전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후손을 위해서 팀과 조앤은 더 이상 근친 결합을 하지 않고 남은 가족들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팀 가족은 본인들의 행동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근친 교배가 얼마나 해로운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 알려줬습니다. 팀은 조앤에게 가족 말고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다며 둘의 핏줄로만 가족을 결합할 수 있고
행복을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주된 사랑의 맛을 보게 된 조에는 흔쾌히 오빠이자 남편의 제안을 동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둘은 신으로 변신하여 본인만의 세계를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팀은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고상한 사람이 아니었죠. 그냥 자식들을 본인의 노예로 키울 생각이었습니다. 팀은 딸들이 자기의 아이를 임신하게 된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본인의 짐승 같은 욕망을 마음대로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와 딸 사이에 태어난 19명의 아이는 전부 어느 정도의 유전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근친결합하여 태어난 아이는 일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보다 유전병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았습니다. 팀의 딸이 바로 유전적인 희소병을 앓게 되어 태어난 후 얼마 안 돼 숨지게 됐었죠. 팀의 후손들은 이런저런 유전병을 거의 앓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콜트 가족의 25명의 아이가 전부 유전병을 앓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3세대 아이들은 외계인처럼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베티의 아들 중 한 명이 제일 심한데 알아보기에도 힘든 얼굴을 가지고 있고 다른 아이들의 눈과 귀 등이 비틀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분명 20대인데 외관이 꼭 40대처럼 보였습니다. 일반인보다 훨씬 늙어 보였죠. 기괴하고 공포스럽다는 표현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팀과 딸이 아이를 낳고 싶어 해도 이상하게 생긴 아이를 낳게 되면 두려워해야 하는 게 당연한데 어쩌다 38명이나 되는 대가족을 이루게 되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팀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아무도 반항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팀과 조에는 오래전부터 모든 걸 고려하여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길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길들이기의 첫걸음은 교육 단절과 권력 세뇌였습니다. 이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학교가 뭔지 몰랐어요. 팀과 조에는 아이를 낳고 그들이 어릴 때부터 부당한 관계를 정상이라는 걸 주입해줬습니다. 그리고 우선 12살 딸 베티와 관계를 강요하며 다른 두 딸 마르디와 란다 보고 곁에서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협조를 잘하면 아이들 앞에서 칭찬하고 간식을 주며 그녀의 지위를 높여줬어요. 2년 동안 세뇌하여 딸 셋은 아버지 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 위해 경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본인의 남편이 딸과 관계를 맺는 모습을 지켜본 조아는 슬프기는커녕 적극적으로 남편을 협조하였습니다. 조아는 식사할 때 아이들에게 남매가 사랑에 빠진 이야기를 해주며 서로의 몸을 탐색하도록 인도하였습니다. 얼마 안 돼 찰리와 로드릭도 아버지가 창조한 세계로 진입하였습니다. 세뇌는 첫 단계일 뿐이었습니다. 이웃들이 그들의 계획을 방해하는 걸 피하기 위해 팀은 가족을 집에 가둬서 생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길들이기 두 번째, 거짓말을 하여 사랑으로 아이들을 떠나지 못하게 합니다. 팀과 조에는 당연히 그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세상에서 금지된 걸 알고 있습니다. 가족 중 어린 소녀들이 하나둘씩 임신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그들은 가족 중 임신한 여자가 가족 이외의 사람을 보게 될 때 아이의 친부가 노숙자, 외국인, 흑인 일당이라고 거짓말을 하게 시켰습니다. 그렇게 60년이 지나도록 주변 사람들의 의심은 그녀들의 거짓말에 풀려났습니다. 사건이 밝혀져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콜트 가족의 여성들은 여전히 부적절한 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베티 세 자매는 가계도를 갖고 이름을 짓기 시작하였어요. 10개 이상의 이름을 지었는데요. 예를 들어 필, 마틴, 샘, 폴, 베리, 제리, 제이, 닐, 네빌 등등
이름을 모아보면 드라마 캐릭터보다도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철저히 통제하기 위해 악독한 팀은 일가족을 고통 속에서 살게 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으려고 깊은 숲속에서 낡은 텐트를 치고 거주하였습니다. 하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으며 가스와 화장실 그리고 욕실도 없었습니다. 마치 노숙자 같은 삶이었습니다. 일가족은 아무런 부끄럼 없이 같이 잤습니다. 침대 하나만 있으면 방이 되었죠. 아이들은 매일 생방송을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위생 환경도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온 가족이 사용하는 가구와 옷은 전부 현지 벼룩시장, 쓰레기장, 그리고 도로 주변에서 주워온 것이었습니다. 주워온 물건과 옷을 바로 사용하여 집안 곳곳에는 세균이 가득했습니다. 거의 모든 아이가 다양한 피부병과 치아궤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바로 텐트 밖에서 대소변을 해결했고 화장지와 칫솔은 본 적도 없으며 화장실에 갈 때 손으로 닦아야 했죠. 태어나서부터 목욕한 적이 없어 집안에는 악취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전기가 없지만 팀 가족은 살아남기 위해 가끔 이웃의 전기선을 훔쳐 사용하였어요. 가족 중 남자아이는 매일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전선을 수리하는 거였습니다. 지독히 가난한 가족의 생활은 아프리카의 빈민가보다도 못했었죠. 그들이 21세기 선진국에 살고 있다는 걸 상상하기도 어려웠죠. 그렇다면 60년 동안 아무리 외부와 멀리하여 생활한다고 해도 외부와 접촉을 완전히 단절할 수는 없는데 왜 들키지 않은 걸까요? 만약 나디아가 학교에서 한 말이 아니었다면 팀 가족은 계속 확장됐을 겁니다. 팀과 조에는 누구보다도 미성년자와 관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친딸에게는 더더욱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죠. 들키기만 하면 무조건 감옥에 가야 했었죠. 그들은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이웃들의 의심을 받을 때마다 혹은 일정 기간이 되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정부기관에서 책임지는 걸 귀찮아한다는 걸 잘 알고 있어 팀이 선택한 거주 장소는 항상 국경 주위 도시를 멀리한 곳이었습니다. 인구가 적었을 뿐만 아니라 들킬 걱정도 거의 없었습니다. 현지 치안도 그렇고 경찰은 더욱 적었어요. 팀은 또 임신한 소녀를 병원으로 보내지 않고 더러운 텐트에서 가장 원시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했었죠. 그리고 만약 미성년 여자아이가 임신한 걸 이웃에게 들키게 되면 집에서 유산수술을 시켰습니다. 콜트 가문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애들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죠. 고도로 통합된 가축과 극도로 예민한 후각으로 일가족은 호주 국경 주위를 거의 한 바퀴 돌았습니다. 2001년 조앤이 세상을 떠나고 나서 그들은 서호주의 밀 재배 지역에 있는 외딴 숲으로 이사하였습니다. 2009년 팀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딸 베티가 가족의 가장이 되어 아이들과 함께 사우스 웨일스로 이사하였습니다. 상식상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어 출근하지도 않고 일도 하지 않는데 무엇으로 생활을 유지했을까요? 그리고 가족을 부양할 수 있는 비용은 또 어떻게 마련했을까요? 팀 가족의 해결 방법에 또 한 번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반 3인 가정의 한 달 생활비는 콜트 38인 가족의 6개월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생활비였습니다. 평상시 그들은 쓰레기를 줍고 깊은 산속에서 음식을 찾으며 소량의 야채를 심어 생계를 유지하였고, 그리고 베티는 매달 변장하여 정부 지원센터로 가서 구제금을 받았습니다. 가끔 인근 이웃들도 그들이 불쌍하다며 생활용품을 주곤 했습니다. 더욱 어처구니 없는 건 팀은 가족들과 밴드를 결성하여 앨범까지 냈었어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가족의 사랑 노래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콜트 가족이 만들어낸 노래에는 온갖 근친에 대한 힌트가 담겨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당신은 그녀와의 관계를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녀에게 미치게 됐어요. 당신은 그녀에게 미친 짓을 하고 싶어 해요. 너희들의 몸에는 같은 체액이 있어요. 등등. 돈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땐 팀은 가족 중에서 그나마 잘생긴 애들 몇을 데리고 시청 대문 앞에서 길거리 공연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적이 없는 현지인들은 그들이 그냥 일반 방랑자로 알고 있었어요. 가끔 음반 판매와 길거리에서 받은 용돈으로 팀 가족은 외출할 때마다 몇 달간의 생활비를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을 감춘다고 해도 인간이 있는 사회에서 결국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사실 2010년부터 여행객들에게 콜트 가족이 목격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도 가끔 그들의 행적을 본 적이 있었어요. 시간이 지나자 마을에서 이런저런 소문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지인들은 콜트 가족의 애들이 처참하게 살고 있다며 밥도 배불리 먹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중 몇몇 현지인은 신고문을 적어서 우편으로 호주 보건당국으로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콜트 가족이 다른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경찰 측에서는 2010년 2월부터 2012년 사이에 콜트 가족들의 아동학대, 위생문제, 의료 부족, 그리고 아동 무단결석 등 총 7건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2012년 6월 6일 경찰 스티브 레드포드는 호기심에 조사하러 왔었는데요. 현지인의 인도에 팀 가족이 거주하는 곳에 도착했는데 눈앞에는 대소변이 가득 묻은 텐트가 보였습니다. 아이들은 서로만 알아들을 수 있는 방식으로 소통하였고 영어는 모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수사로만 유죄를 확정할 순 없었어요. 그러나 나디아가 마을에 나타나 한 말로 모든 죄가 확정되었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방지단체와 결합하여 콜트 가족을 체포하였습니다. 모든 미성년 자녀는 병원으로 보내 치료받도록 했습니다. 사람들을 가슴 아프게 한 건 아이들이 보행장애와 심각한 건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치아가 전부 썩어 정상적으로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똥오줌도 가릴 줄 몰랐어요. 16살이 됐지만 인지 능력은 유치원 어린이보다 못했습니다. 막내딸 나디아와 로즈는 2020년 8월에 두 가족으로 입양되어 이때야 아이들이 처음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게 됐고 처음으로 칫솔로 양치하고 처음으로 샤워할 수 있었습니다. 기타 아이들은 복지센터에 가서 교육과 심리적 치료를 받았습니다. 2014년 뉴 사우스 웨일스 아동법원에서 콜트 가족의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람을 가장 어이없게 만든 건 그들의 악행이 보도됐는데도 52세 베티는 여전히 아들들과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부양가족으로 전화하여 듣기에도 거부감이 들게 만드는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딱 하나, 자기 아들과 관계를 맺고 싶은 거였어요. 2014년 베티는 유죄로 유기징역 9개월을 선고받아 2015년에 출소하였습니다. 찰리 그래프 로드릭은 아동학대 혐의로 유기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찰리가 무죄를 주장하여 항소했는데 더 황당한 건 현지 법원 판사는 미성년자 소녀의 증언과 경찰 측에서 제출한 증거가 달라 2020년 6월에 검찰 측은 찰리 무죄에 동의하여 혐의를 취하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심지어 대량의 정신적 손해배상도 줬습니다. 득이양양한 찰리는 자신의 SNS에 새로 구입한 차를 사진으로 올려 자신의 인생의 승리자라고 자랑했습니다. 호주 법원에서는 콜트 가족을 분리하고 면담금지의 재판을 내렸지만 어릴 적부터 근친관계를 이어온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2016년 마르다는 페이스북에 아들을 찾는 게시글을 올렸으며 2018년 베티는 페이스북에 사진 한 장을 올려 본인이 마르다의 딸 루린과 만나게 됐다고 자랑하였습니다.
가장 역겨운 건 사진 아래에 사랑으로만 가족을 만들 수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녀들은 자신의 방식으로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로 했습니다. 2018년 4월 그녀들은 한 곳에 모여 아들이 살고 있는 입양 가정에 침입하여 아들을 훔치려고 했지만 다행히 경찰이 제때에 나타나 그녀들을 체포하였습니다. 콜트 가문의 스토리는 아직 멈추지 않았어요. 인간과 동물의 구별은 지혜일 뿐만 아니라 윤리와 도덕의 제약에도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듯이 인간은 완성되었을 때는 가장 훌륭한 동물이지만 법과 정의에서 이탈했을 때는 가장 사악한 동물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소자국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새 식구가 진흙탕에 쓰러진 채 숨졌습니다. 범인은 22년 원수를 드디어 갚았어 라고 외치며 마을을 향해 걷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이 이상하다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자 그는 무표정으로 사람들과 인사를 건네며 아무 일 아니라고 둘러댔습니다. 이 남자는 숨진 부자와 어떤 과거가 있었기에 설날에 이런 짓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사건 발생 후 자수를 했을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자국입니다. 오늘은 장 커우커우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18년 2월 15일 외지에서 일하느라 바빴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가족과 같이 설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지 풍습에 따르면 매년 설날 금음달에 조상의 묘지에 가서 제사를 지내야 하여 사람들이 하나둘씩 묘지로 향하였습니다. 마을에는 가끔 폭죽 소리가 들리고 애들은 새 옷을 입고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어요. 평범하고 즐거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나의 사건이 마을의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그날 점심 12시쯤 왕씨 형제 몇은 제사를 마치고 귀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모자와 마스크를 쓴 남자가 튀어나와 손에 흉기를 들고 그들을 향했습니다. 39세 왕정군은 반응하기도 전에 길가에 쓰러져 사망하게 되고 47세 왕교군은 상대에게 쫓기다가 길가의 도랑에 빠진 채 흉기에 찔렸어요. 범인은 마음 먹고 그들을 해치려고 하였죠. 필사적인 흔적이 남은 상처를 남겼죠. 너무 갑작스럽게 발생한 거라 두 형제는 살려달라는 외침도 하기 전에 숨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사건을 목격한 마을 주민들도 있었어요. 두 형제를 살해하고 그는 바로 그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왕씨는 혼자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역시 눈 깜빡할 사이에 목숨을 잃게 됐습니다. 사람을 살해하고 범인은 피해자 왕교군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부어 불을 붙이고 22년 전에 원수를 갚았다고 외치며 현장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건이 발생한 거고 범인이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사건을 목격한 주민들은 그가 바로 장 커우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가 들고 있는 흉기는 30cm에 달하고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다들 이 사람이 미쳤다고 느껴져 누구도 감이 나서 그의 범행을 막을 수 없었어요. 대낮에 그것도 눈앞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사람들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신고 전화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범인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을 봉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피해자 3명은 전부 왕씨 가족인데 아버지 왕자험, 큰아들 왕교군, 막내 아들 왕정군이었습니다. 분명 왕씨 가족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왕부군이 사망을 피하게 된 건 여자친구의 집으로 인사하러 가서 마침 집에 없었던 것입니다. 장 커우커우가 그를 기다려서 똑같이 죽일 거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왕부군과 그의 가족을 안전한 장소로 배치시키고 장 커우커우의 수색에 집중하였습니다. 2017년 아침 사건 발생 3일 후
장카오카오가 자수를 하였습니다. 경찰을 그를 사건 현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수갑을 찬 장카오카오는 무표정으로 사람들과 아무 일 없다는 듯 인사를 나눴습니다. 현장에서 사건 지안을 마치고 경찰은 다시 그를 구치소로 데려갔습니다. 범인의 집과 피해자의 집은 불과 10여 미터만 떨어져 있었습니다. 장카오카오 침실의 창문에서 왕 씨의 집 안뜰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었어요. 신문 시 그는 어머니의 우는 수를 갚기 위해 사람을 죽였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시 1996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두 가정을 비극으로 만든 건 장카오카오의 어머니 왕수평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그녀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이었어요. 매우 열정적이어서 마을에서 경사나 장례식이 있을 때마다 손발이 빠른 그녀가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하지만 역시 불같은 성격으로 돌려서 말할 줄 몰라 사람들과 말다툼도 많았습니다. 바쁠 때는 그녀를 부르곤 했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그녀의 억척스러운 성격을 감당할 수 없었죠. 그리고 바로 그녀의 성격 때문에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장씨 가족과 왕씨 가족은 한때 사이가 매우 좋았습니다. 양가의 아이들은 서로의 아버지를 의부로 모셨었죠. 농사가 바쁠 때에도 서로 돕곤 했어요. 가까이 살고 있고 또 친하게 지내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도 친형제와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를 깨뜨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마을에서 식품 가공 공장을 개인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는데 장씨와 왕씨가 전부 임대를 원했습니다. 결국 왕씨네가 먼저 1년을 운영하고 그 다음 해에 장씨 집안에서 운영하기로 했는데 첫 해에 돈을 많이 벌게 된 왕씨는 장씨에게 공장 인도하는 걸 거절하였습니다. 돈 문제가 발생하자 두 가족의 사이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왕씨 집안의 사람은 장씨 집안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자신의 뒷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얼마 안 돼 양가의 여자들에게 가장 먼저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1996년 6월 두 여자는 가게 문 앞에서 사소한 일로 서로에게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이때부터 그들의 사이는 완전히 나빠졌어요. 하지만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건 상상도 못했죠. 1996년 8월 말의 어느 날 왕신의 둘째 아들 왕부군이 집 앞에서 쉬고 있는데 왕수평이 그의 곁을 지나가다 침을 뱉었습니다. 화가 난 왕부군은 미친년이라고 혼잣말로 욕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분쯤 지나 다시 돌아오게 된 왕수평은 다시 그를 향해 침을 뱉었는데요. 이번엔 단단히 화가 난 왕부군은 욕설을 퍼부으며 그녀의 뺨을 때렸습니다. 분노에 빠진 둘은 몸싸움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양가 가족도 달려와 말리기는커녕 같이 싸우게 됐어요. 왕수평의 딸이 철방망이를 휘두르자 이에 질세라 왕신의 막내 왕정군이 길가에 있는 나무방망이를 주어 왕수평의 머리를 향해 내려쳤습니다. 퉁!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는 바닥에 쓰러졌어요. 두 형제는 그냥 그녀가 연기한다고 하며 그녀의 몸을 무릎으로 눌러 그녀가 기절하고서야 일어났습니다. 장씨가 아내를 부축할 때 그녀는 몇 번이나 쓰러지고 입에는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겨우 13살이 된 장카오카오는 어머니를 품에 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두 집안이 싸웠다는 소식은 얼마 안 돼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왕씨 가족의 말에 따르면 양 가족은 전부 부상당한 사람이 있어 각자 알아서 병원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왕수평이 병원에 도착했을 땐 이미 숨진 후였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장씨를 도와 그녀를 집으로 옮기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때 왕씨 보자 세 사람은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경찰이 도착하고서야 큰일이 났다는 걸 알게 됐죠. 경찰은 그녀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준 막내만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사망한 왕수평의 시체를 부검해야 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 할 수 없이 그녀의 집 마당에서 부검하게 됐습니다. 이때 온 마을 사람들이 구경 오고 상황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중
13살밖에 안 되는 그녀의 아들 장커우커도 있었습니다. 머리를 칼로 찢고 계두하며 부검하는 과정은 아주 잔인하였어요. 성인도 트라우마를 가질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이상하게 어린 장커우커는 멍하니 그 장면을 지켜보기만 하고 울진 않았죠. 부검이 끝나고 장씨 집안은 바로 그녀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장커우커가 태어나서 가장 힘들었던 날이었죠. 1996년 현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왕정군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미성년자의 죄를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배상하겠다고 하여 또 상대방의 과실도 있어 그에 대해 고의 상해죄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민사배상은 원고 대리인이 인민표 10만 위엔을 요구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왕정군이 미성년 학생이고 가정도 가난하여 사정에 따라 배상할 수 없다고 하며 최종 9,639위엔으로 배상을 선고하였습니다. 장례식을 치른 8,139.3위안을 빼면 결국 배상금은 1,500위안 뿐이었어요. 피해자 가족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하며 분명 내막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증인은 전부 왕씨 가족과 친한 사이여서 피고인의 편을 들어 증언했다고 하며 또 왕씨 큰아들 왕교군이 마을 간부를 맡고 있어 증인의 증언이 더욱 믿을 수 없고 판결문도 왕씨 집안의 말대로만 적었다고 분명 세 사람이 저지른 짓인데 미성년 막내에게만 책임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세월이 지나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장커우커의 아버지와 누나가 인터뷰를 할 때 그 당시 실제로 사람을 해친 사람은 둘째 왕부군이라고 하며 셋째가 미성년자여서 대신 책임을 지게 된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왕부군은 장씨 아내 왕수평을 때린 사람이 확실히 막내라고 하며 판결문에도 적혀있고 장씨 가족이 왜 언론에 갑자기 말을 바꾸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을 사건에 끌어들여 그들 가족의 얼굴에 먹칠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습니다. 큰형 왕교군은 사건 당시 25세여서 근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권력이 없었고 그의 집안도 그냥 평범하여 판결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왕수평의 가족은 판결 선고 후 법정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법정 요령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씨가 다시 항소하려고 했을 땐 이미 늦었었죠. 중국 방송사 CCTV에서 사건에 대해 인터뷰를 했을 때 법률 전문가를 초대하여 1996년의 판결문을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적용된 법률에 따르면 유기징역 7년과 민사배상은 전부 법률 규정을 어긋나지 않았어요. 그 당시 형법에 의하면 고의 상해죄에 대한 영형 기준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 혹은 무기징역이었습니다. 만약 범죄자가 미성년자면 감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 배상금 관련 판결은 법적으로 꼭 얼마 배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었습니다. 보통 사건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결하였는데요. 사건 발생 시 배상금이 낮은 이유는 그때 일반인의 가정 환경은 대체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그들의 평균 임금은 한 달에 200에서 300위안이었습니다. 일반 농가의 가정 형편은 더욱 낮은 거죠. 배상 금액을 키워도 사실 배상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다고 생각한 장씨 가족은 실제로 항소를 진행하지 않았어요. 억울하지만 현실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였죠.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가족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 서로 왕래하지 않게 됐습니다. 살인사건은 그냥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전락했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온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증오의 씨앗은 이미 한 아이의 마음속에 묻혀 있습니다. 그냥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후 장커우커는 여느 때와 같이 공부하고 생활하였습니다. 유일하게 달라진 건 그의 침묵이었어요. 그는 다른 사람에게 항상 숨막히는 기분이라고 꼭 복수하겠다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어른과 친구들은 그냥 어리석은 생각일 뿐이라고 여겼었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는 어머니의 묘지에 가서 종잇돈을 불태우고 펑펑 울고는 다시 그곳을 가지 않았어요. 2001년 중학교를 졸업한 장커우커우는 입대하게 됐습니다. 신장에서 군 생활을 하게 됐는데요. 매일 강도가 엄청 높은 훈련을 했어야 했죠. 한 번은 반장이 신병들에게 왜 군대에 왔느냐고 물었는데 그는 몸을 탄탄하게 만들어 어머니를 위해 복수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위험한 생각이라고 느껴진 반장은 그의 말을 군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군에서는 심리 전문가를 파견하여 그의 심리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였어요. 그 후 그는 2003년 제대하여 고향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처음 그는 생계를 위해 강동으로 가서 일하기 시작하였어요. 하지만 가방줄이 짧고 특별한 기술이 없어 일이 잘 풀리지 않았죠.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는 항상 쾌활한 성격이었습니다. 얘기하는 걸 좋아하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고 도박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쉬는 시간에는 그냥 집에서 TV만 보고 외출은 거의 하지 않았죠. 2005년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고 더욱 열심히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장신의 가족은 노력하여 2007년 마을에서 2층 건물을 지었습니다. 가족의 미천을 털어 지은 집은 마을에서 꽤 좋은 건물이었어요. 원래 2층을 신혼집으로 하려고 했는데 얼마 안 돼 장커우커우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게 됐습니다. 결혼 얘기를 하다 그가 여자친구와 헤어지자고 한 겁니다. 어머님에 대한 원수가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묻어 있었어요. 2017년 상반기에 35세 장커우커우는 돈을 벌기 위해 피지로 출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근무 조건이 너무 허술하여 몇 개월 만에 다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이 지나고 천천히 결정하기로 했었죠. 아들의 결정에 아버지는 아주 기뻤어요. 부자 둘이 같이 살게 된 건 진짜 오랜만이었습니다. 장커우커우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친구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집에서 TV를 시청하고 또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반대로 왕씨 집안은 사건 발생 후 아버지와 아내만 마을에 거주하고 아들들은 외지에서 생활하였죠. 큰아들 왕교군은 승진하여 마을을 떠났습니다. 당시 사건에 참여하지 않아 마을에 자주 돌아왔었죠. 둘째 아들 왕부군은 졸업 후 외지에서 일을 하고 있어 고향에 자주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형을 선고받은 셋째 아들 왕정군은 소년원에서 복역하다가 모범수로 선정되어 감형을 받아 4년 만에 교도소를 나오게 됐습니다. 물론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출소 후 시안에서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친척들의 말에 의하면 왕씨 집안 삼형제의 형편은 아주 좋지 않았다고 하며 빚이 많았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들의 아버지 왕씨는 여전히 담장이 없는 토막집에 살고 있었어요. 형제 셋은 부모를 위해 가끔 마을에 방문했는데요. 그냥 잠깐 머물다가 바로 떠났고 저녁에는 절대 부모의 집에서 묵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리에서 우연히 장씨 가족을 만나게 돼도 자기의 갈 길만 갔었죠. 20여 년간 두 가족은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며 지냈습니다. 왕부군이 집에 들를 때마다 장커우커우가 본인의 집 2층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소 불안했었어요. 형제 셋은 여러 차례 이사를 시도했지만 왕씨의 아버지가 벌금도 냈고 셋째 아들이 7년형까지 받았으니 문제 없을 거라고 하며 아들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왕정군은 명절에 고향을 방문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 구정에는 이상하게 고향에서 오래도록 머물렀습니다. 마지 왕부군은 동생에게 별일이 없으면 빨리 떠나라고 했지만 왕정군은 설날 30일에 형과 같이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설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도 보고 돼지도 잡아 온 가족은 아주 즐겁고 행복해 보였어요. 장커우커우가 오래전부터 계획해온 건지 아니면 왕정군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마을에 나타나서인지 그는 복수를 준비하였습니다. 사실 사건 발생 전부터 그가 조금 이상하다고 느껴졌지만 그 누구도 그가 범죄를 택했을 줄은 몰랐어요. 장커우커우는 은행에서 4만 위안을 출금하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이 돈으로 시약과 비료, 그리고 농약을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는데요. 이게 그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또 그는 모자, 마스크, 칼, 그리고 휘발유 등의 도구를 구매하였습니다. 2018년 2월 15일 왕씨 아버지는 아침 일찍 묘지에 가서 제사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장커우커우는 집에서 빨래하고 있어 따라가지 않았어요. 왕씨 아버지가 돌아오고 그의 아들 둘이 제사하러 산으로 갔습니다. 그들의 행적을 지켜보고 있던 장커우커우는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준비된 도구를 챙겨 그들을 미행하여 왕씨 형제가 마을로 돌아오는 도중에 그들을 숨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와 문 앞에 앉아있는 왕씨 아버지를 해치고 왕교군의 승용차를 휘발유로 태운 다음 현장을 떠났습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왕씨 집안의 여자 식구를 만났었는데 여자는 해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후 그는 마을 밖으로 나가 흉기를 야외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무숲에 숨어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깨어난 그는 한참 망설이다가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그는 사회에 보복하는 게 아니라 단순 어머니를 위해 복수한 것이라고 하며 정신적으로는 문제없다고 경찰에게 얘기했습니다. 2019년 1월 8일 장커우커우 사건은 한중 중급인민 법원에서 재판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범죄 심리에 대해 대변을 하였어요. 어렸을 적 어머니의 숨진 모습과 부검 현장을 목격하게 되어 그에게 정신적으로 큰 타격을 입혔다고 법원에서도 이 점을 감안하여 재판하였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장커우커우의 사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는 항소했지만 4월 11일에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을 유지하였습니다. 2019년 7월 17일 장커우커우는 사형을 집행하였습니다. 사건 발생 후 사회에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장커우커우가 어머니를 위한 복수를 했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하고 적어도 사형은 너무했다고 말했으며 또 어떤 사람은 20년 전에 재판 판결이 의심스럽고 장씨 아버지가 실제로 사람을 해친 사람은 둘째 왕부군이라고 말한 데에는 분명 내막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사건은 더욱 드라마틱해졌습니다. 진짜 22년 전의 판결에는 밝힐 수 없는 내막이 있었던 걸까요? 셋째 아들 왕정군은 형 대신 감옥에 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나 다시 수사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있는 증거로 사건 발생 후 법정에서 진술했을 때 왕정군이 범인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언급한 적이 없고 판결 종료 몇 년 후 2001년 장씨 아버지는 항소 준비를 했었는데 항소 서류에는 25만 원의 민사배상과 막내 왕정군의 사형을 요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그때 소송장에 적힌 이름은 왕정군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씨 아버지는 본인이 한자를 몰라 이름을 잘못 적은 걸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리고 장커우커우가 체포된 후 신문과 재판 과정에서 왕정군이 가족 대신 감옥에 갔다는 얘기를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다시 얘기하자면 막내 왕정군이 장커우커우의 어머니가 숨지게 한 것은 맞다는 얘기입니다. 장커우커우의 사형이 집행됐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왕부군은 마냥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죽었다고 해도 억울하게 세상을 뜬 식구들은 되살릴 수 없었으니까 말이죠. 이 사건에는 승자는 없고 오직 슬픔뿐이었습니다. 사형을 집행하게 된 장커우커우는 매우 침착해 보였습니다. 이런 결과를 수천 번, 수만 번 생각했겠죠.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유발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성적으로 자신의 원한을 다루지 못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법을 택하여 결국 법적인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남자로 위장한 수상한 승객, 그리고 위조된 여권, 중국과 미국을 놀라게 한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시간을 2005년으로 돌아가 봅시다. 2005년 8월 26일, 미국에서 상하이로 가는 국제선 한 편이 푸동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입국 수속이 시작된 그때 한 수상한 남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키가 꽤 작았으며 제시한 여권에는 허레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위조 여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성을 자세히 보면 어딘가 이상해 보였는데 확인 결과 남장 여자였습니다. 세관은 그녀를 바로 통제하고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 승객의 이름은 첸단 레이라는 유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허레이와 친구라고 하며 여권을 잃어버렸는데 어머니가 많이 아파 급히 허레이의 여권을 빌려 귀국한 거라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그녀는 허레이의 아내였으며 그녀의 어머니는 세상을 뜬 지 오래됐습니다. 실제 여권의 주인 허레이는 상하이 사람이었어요. 그의 부모는 며느리가 아들로 변장하여 입국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첸단 레이는 태연하게 남편은 잘 있다고만 대답할 뿐 더 이상의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수상한 행동은 시부모님을 불안하게 했습니다. 며칠이 지난 2005년 8월 30일 오후 미국 인디애나주 라파예트시의 경찰은 한 주차장에서 악취를 풍기는 쓰레기 봉투 4개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피해자의 신분이 확인됐는데 바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첸단 레이의 남편 허레이였습니다. 이 사실이 중국으로 알려지자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짓을 털어놨습니다. 알고 보니 중국 귀국 일주일 전 그녀는 남편을 해쳤습니다. 두 사람은 중국 명문대인 칭화대학교 커플로 결혼 후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서로에 대해 미움도 없었고 누가 바람핀 것도 아닌데 도대체 어쩌다 명문대 부부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사실 그들 부부 생활은 큰 싸움은 없었지만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첸단 레이는 1977년 중국 수천성에서 태어났는데요. 어려서부터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녀는 아담한 키에 항상 쇼컷이었으며 안경을 쓰고 중성적인 옷차림을 하였습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단체 활동 참여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친한 친구도 별로 없었죠. 1995년 그녀는 검정고시에서 뛰어난 성적을 받아 칭화대 화공학과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성인이 된 첸단 레이는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금 못생긴 편이었습니다. 사교성은 조금 떨어졌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소통은 가능했습니다. 말주변이 없고 외모 컴플렉스 때문이었는지 그녀는 점점 단체 생활을 꺼리게 되었습니다. 아참, 그녀는 신입생 때 학생회에 뽑힌 적이 있었는데요. 학생회로서 교우관계 등을 잘 해결하지 못해 관둔 경험이 있습니다. 1998년 대학교 3학년 시절 그녀는 한 수업에서 우연히 만년필 하나를 줍게 됐는데요. 마침 바닥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 남학생을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의 만년필이라는 걸 확인하고 첸단 레이는 그에게 만년필을 돌려줬습니다. 그 학생이 바로 허레이였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서로를 알게 됐고 첸단 레이는 이성 친구를 한 명 만들게 되었죠. 상하이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난 허레이는 성적만 좋았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쾌활하고 호감형이었습니다. 1998년 11월 밤에 별똥별이 내린다는 소식에 학생들은 운동장으로 모였는데 그중 허레이와 첸단 레이도 있었어요. 그날 밤 가까워졌고 얼마 안 돼 그 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허레이의 룸메이트의 기억에 따르면 허레이가 여자친구를 바래다 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며 오히려 첸단 레이가 허레이를 기다리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데이트가 끝나면 첸단 레이는 허레이가 기숙사로 들어가는 걸
보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룬매가 첸단레이와의 관계를 꼬치꼬치 캐묻자 그제서야 연인 관계인 걸 인정할 정도로 허레이는 둘의 관계를 들키기 싫어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회상해보면 제3자가 보기엔 초반에는 확실히 첸단레이가 허레이를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다 첸단레이의 어머니가 병으로 세상을 뜨게 됐습니다. 엄마와 사이가 각별했던 첸단레이에게는 충격적이었어요. 이때부터 그녀의 성격이 예민해졌습니다. 첸단레이는 대학 졸업 이후 칭화대학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2000년 그녀의 멘토가 그녀의 졸업 논문에 대한 실험을 가르치고 있을 때 첸단레이가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갑자기 멘토에게 화를 내는 등 부적응자 같은 행동을 하게 되어 석사과정을 마치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미국 퍼듀 대학교의 대학원 입학 통지서와 전액 장학금을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해외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죠. 2001년 1월 첸단레이는 혼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칭화대학교에서 계속 석사과정을 공부하는 허레이와 장거리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사랑에 빠진 그들은 함께 미국에서 공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01년 5월 첸단레이는 귀국하여 허레이와 결혼식 없이 혼인신고부터 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허레이는 부인 첸단레이를 통해 가족 비자인 F2 비자를 발급받아 두 사람은 드디어 미국 라파예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의 생활비는 대부분 첸단레이의 장학금으로 해결하였어요.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마침내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길 수 있었으며 그들의 학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죠. 허레이는 뛰어난 성적으로 퍼듀 대학교의 기계공학과에 입학하게 됐으며 장학금까지 받고 가족비자를 유학비자로 바꿨습니다. 첸단레이는 내심 남편이 장학금을 받게 되면 뭐라도 선물해주지 않을까 했지만 선물만 없을 뿐만 아니라 그녀와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조차 귀찮아했습니다. 남편의 행동에 첸단레이는 실망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신혼부부는 서로를 많이 의지하였어요. 하지만 서로 다른 식으로 의지한 거였죠. 허레이는 첸단레이를 보호자쯤으로 생각했습니다. 운전을 하거나 차가 고장났거나 이삿짐을 정리하는 등의 잡일은 모두 첸단레이가 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수행비서처럼 보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첸단레이는 남편에게 감정적으로 더 많이 의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희생을 남편이 알아주고 피드백해줬으면 했지만 그녀의 뜻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두 사람 간의 차이점은 결혼 생활에서 점차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허레이는 뛰어난 말주변과 쾌활한 성격으로 어디에서든 바로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미국 현지에서 생활하는 중국인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종종 부부 동반으로 친구의 모임에 참석했는데 첸단레이는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걸 매우 싫어하였어요. 그녀는 남편과 조용히 집에서 둘만의 생활을 즐기고 싶어 했죠. 누군가를 집에 들이는 걸 싫어하는 첸단레이였습니다. 한 번은 옆집 사람이 첸단레이가 사용하는 세탁기를 보고 싶다고 하자 그냥 와서 확인하라고 하면 되는데 그녀는 굳이 세탁기 사진을 몇 장 찍어 상대방에게 이메일로 보내기도 했죠. 2003년 1월 첸단레이는 팀워크도 부족하고 또 미국 대학 멘토와도 갈등이 생겨 졸업하지 못하게 됐어요. 할 수 없이 허레이가 중국인 교수에게 부탁하여 첸단레이를 자기의 학생으로 받아들였습니다. 2003년 연말에 첸단레이는 드디어 학사과정을 마치고 화학공학과 연구실에서 연구조교로 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역시 성격 문제로 사람들은 그녀와 같이 일하는 걸 거부하였습니다. 그녀가 맡은 프로젝트에 진척이 없자 주변 동료들이 많은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허레이가 그녀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밖에서 겪은 억울한 일을 남편에게 자주 털어놓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허레이는 아내가 화낼 때마다 침묵으로 아내를 대했습니다. 이런 남편의 무관심한 태도에 첸단레이는 남편이 본인을 무시한다는 망상에 빠졌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같이 친구들과 낚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첸단레이가 본인도 낚시를 해보고 싶다고 했지만
귀찮을 게 뻔했던 허레이는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아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첸단레이가 넘어지며 발목을 다치게 되었는데 그 순간조차 남편인 허레이는 창피해하며 그냥 앉아서 낚시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잘못된 걸 느낀 허레이가 아내의 곁으로 다가갔지만 잔뜩 화가 난 아내는 결국 허레이의 뺨을 내리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둘 사이에는 이런 사건이 종종 발생했었죠. 첸단레이는 남편의 안중에 본인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항상 그들의 말다툼은 몸싸움으로 번졌는데 거의 첸단레이가 일방적으로 때렸습니다. 첸단레이는 허레이에게 자신과 결혼한 이유를 묻곤 했는데 항상 허레이는 네가 귀여우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첸단레이의 입장에서는 성의 없는 답변이었죠. 결국 한 번은 싸울 때 미국에 오기 위해 날 이용한 거냐며 막말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바람이라고 생각하며 싫어했고 남편에 대한 집착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들의 다툼은 잦아졌고 다툼 때문에 이웃들에게 신고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사실 허레이가 바람을 폈다는 증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부 그녀의 추측일 뿐이었죠. 의부증과 의심은 그녀를 아주 예민하게 만들었습니다. 2004년 8월 2일 월요일 새벽 1시 51분 허레이는 8가지의 보증이라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각서에는 나 허레이는 아래와 같이 보증한다. 첫 번째, 첸단레이와 절대 이혼하지 않는다. 두 번째, 절대 아내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절대 아내에게 화를 내지 않는다. 네 번째,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다. 다섯 번째, 귀국하지 않는다. 여섯 번째, 나쁜 친구를 만나지 않는다. 일곱 번째, 다른 여자와 접촉하지 않는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다. 였습니다. 그가 한밤중에 이런 글을 적었다는 건 분명 아내 첸단레이와 계속 잘 살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2004년 크리스마스, 둘은 또 싸우게 됐는데요. 첸단레이는 다시 한번 남편을 다치게 했습니다. 허레이는 병원으로 가서 상처 치료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보게 된 의사는 치료 후 가정폭력으로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시 허레이는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허레이의 말을 들은 경찰은 첸단레이를 체포하여 가정폭력죄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은 현지에서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이튿날 허레이는 다친 몸을 끌고 아내를 데리러 경찰서로 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5,000, 하나로 약 660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왔습니다. 보석 조건은 허레이와의 만남을 금지하였으며 그녀의 여권을 압류하고 정기적으로 심리치료를 받기였습니다. 할 수 없이 그녀는 친구의 집에 잠깐 머물게 됐습니다. 그동안 허레이는 친구들에게 언론에 알려진 게 전부 사실이 아니고 과장된 거라고 해명했고 첸단레이도 친구들에게 매우 후회하고 있다며 이제 다시는 남편 허레이를 다치게 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두 사람의 이혼을 예상했지만 2005년 5월 금지령이 해제되고 얼마 안 돼 첸단레이와 허레이는 다시 함께 살았습니다. 이 일을 겪은 후 허레이는 아내가 반성하여 둘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첸단레이의 정신 상태는 이미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얼마 안 돼 두 사람은 다시 싸우게 됐는데요. 여전한 아내를 보고 허레이는 참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의 재판에서 첸단레이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미국 추방이 예상되자 허레이는 저축한 $20,000, 하나로 약 2,640만원을 첸단레이의 통장으로 입금하여 귀국 후 그녀의 생활비로 사용하게끔 했습니다. 사실 이때 첸단레이는 이 모든 걸 끝낼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넷에서 잭이라는 사람을 찾아 $300, 하나로 약 40만원을 내고 사격 도구를 구매하였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 2005년 8월 19일 저녁, 두 사람은 또다시 말다툼을 시작하여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허레이의 이혼 결심은 확고하였죠. 첸단레이가 다시 한번 꼭 이혼을 묻자 허레이는 단호하게 이혼할 거라고 답하고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첸단레이는 숨겨둔 사격 도구를 꺼내 남편을 향해 썼습니다. 결국 모든 게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후 그녀의 진술에 따르면 일주일 동안 그녀의 정신 상태는 온전치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악취가 품기 시작하고서야 현장을 처리했어요. 그녀는 다시 인터넷을 통해 잭을 불러 허레이를 처리하게 하고 본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허레이는 4개의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졌습니다. 모든 걸 정리하고 그녀는 가짜 여권을 만들어 귀국을 계획했습니다. 2005년 8월 25일 개정재판 전날 첸단레이는 가짜 여권을 들고 비행기를 타서 중국으로 도피하였습니다. 어이없게도 미국 출국 심사를 통과하여 비행기를 타고 무사히 중국에 도착하였습니다. 결국 중국 입국 심사에서 들키고 경찰에 잡혔습니다. 바로 앞전에 말씀드린 그 장면이었죠. 2006년 7월 10일 사건은 상하이 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첸단레이는 고의 상해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그녀의 가족은 그녀가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신과 전문의의 검정 결과 그녀는 정상이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된 건 허레이의 몸과 사건 현장의 흔적을 지우는 부분인데요. 첸단레이의 말로는 잭을 고용하여 그 사람한테 시킨 거고 본인은 직접 처리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사 결과 그녀가 사격 도구를 구매한 이력은 있지만 잭이란 사람이 사건 현장을 처리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첸단레이가 거짓말을 한 거였어요. 이 모든 건 그녀 혼자서 저지른 짓이었죠. 그녀의 변호인은 그녀가 처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으므로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증거 불충분으로 최종 결론은 첸단레이가 주요 책임이 있다고만 판단하여 첸단레이는 극형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피해자 가족에게 44만 위안, 하나로 약 8,4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교도소에서 모범수로 뽑혀 유기징역으로 형이 바뀌었으며 또 여러 번의 감형을 거쳐 최종 2025년 11월 29일에 출소 예정입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왜 이런 짓을 저질렀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이혼하는 게 무서워서 라고 답하며 어릴 적의 가정환경을 탓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학 교수였는데요. 어머니는 초등학교만 다녔습니다. 학력의 문제로 두 사람의 가치관과 인생관이 매우 달랐습니다. 항상 위기감에 잠긴 그녀의 어머니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접촉하는 걸 지극히 반대하였으며 매일 싸우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딸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만 참고 결국 아내와 이혼하였습니다. 첸단레이는 버림받은 어머니가 안쓰러웠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게 되어 더욱 큰 충격을 받았죠. 그녀는 어머니의 비극의 원인이 이혼이라고 생각하여 어머니의 비극이 자신의 인생에 다시 재현되는 게 두려워 매일 남편 허레이와 싸울 때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무기력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경찰 기소 후 이혼이라는 단어는 그녀를 절벽으로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혼자 중국에서 이혼녀로 고통받으며 살 때 남편은 미국에서 인생을 즐기고 있을 것만 같아 차라리 함께 저 세상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녀는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치밀하게 계획하고 진행했습니다. 남편과 같이 떠나려고 했다고 하지만 사실 사건 발생 이후 아무도 찾지 못하는 잭을 일꾼으로 고용하여 사건 현장을 처리하였고 또 여권을 위조하여 귀국까지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공항에서 체포되고 경찰과 허레이의 가족에게 남편의 행적을 숨기려다가 나중에 할 수 없이 범행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중국 세관에서도 그녀의 정체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녀는 자신의 죄를 인정했을까요? 사람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같이 세상을 떠나겠다는 말은 거짓말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어릴 적 생활과
같이 세상을 떠난다는 증언은 그저 본인의 나쁜 의도를 숨기려는 겁니다. 사건의 가장 의문스러운 점은 그녀가 사건 현장을 처리하기 위해 잭을 고용했다는 부분입니다. 이 점에 대해 그녀는 별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만약 이것도 거짓이라면 그녀의 남편은 그녀가 직접 처리한 것인데 연약해 보이는 첸단 레이는 사실 악독한 악마 같은 존재입니다. 사건 발생한 지는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사람들에게 대한 경고는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누구도 어떤 핑계로 다른 사람의 생존권을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인 처벌은 면할 수 있겠지만 양심적인 고통은 남은 삶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